제가 이 마을로 귀농한 지 2년째 되는 해였죠. 귀농하고 처음으로 서울 부모님 댁에 갔다가 한 달 만에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차를 몰고 마을로 통하는 유일한 다리로 들어섰는데 도로 한가운데 누워있는 개를 발견하고는 간신히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급히 내려서 보니까 개는 이미 죽은 상태였고 그것도 머리가 없이 몸통만 남은 채로 말이죠. 소름이 끼쳐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한 채 그곳을 떠났습니다. 찜찜한 기분으로 집 앞에 도착했는데 마침 퇴근하던 이웃집 부부가 보이더군요. 안녕하세요. 이제 오세요? 철지시구나. 그러자 여자의 남편이 나타나서 빨리 집에 들어가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는 집으로 도망치듯 들어가는데 인사 한마디 건넸을 뿐인데 이 무슨 황당한 경우인지 이웃들의 수상한 반응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셨길래 어르신, 잘 지내셨어요? 제가 뭐 좀 도와드릴... 그런데 아무것도 안 들리는 것처럼 그대로 들어가 보시는 거예요. 내가 자리를 비운 동안 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구나. 저는 수상함을 느끼고 진실을 들려줄 만한 사람을 떠올려 봤죠. 그건 바로 형님 오셨어요? 오, 잘 지냈어. 야, 무슨 일 있어? 손님이 하나도 없어. 읍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친한 동생이었어요. 뭐야 대체? 마을에 안 좋은 일 있었던 거 맞지? 이제 그게 이제 동생은 뭔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 표정을 하고는 그 요 앞에 다리 건너오실 때 못 보셨어요? 제가 본 몸통만 남은 채 죽은 개를 말하는 건가 싶었죠. 야, 안 그래도 개가 한 마리 죽어 있던데. 또 그건 그 여자가 했나 보네. 몇 주 전부터 다리 위에서 귀신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야, 귀신? 예. 제가 서울에 가고 며칠 뒤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매일 밤 색색깔의 다른 원피스를 입고 다리 위를 걸어 다닌다고요. 그런데 희한한 건 귀신의 얼굴을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느 방향에서 봐도 귀신의 뒷모습만 보인다는 거죠. 지금도 그 모습을 생생히 기억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철물 좀 하는 성민이 그놈의 귀신이 이제 먼지 때문에 완전 마을이 개판이다, 개판. 어? 뭐 저쪽에 다리에서 나타났다면서. 잡아 족치던가 이제 이 새끼가. 혼쭐을 내주겠다고 큰 소리 아주 떵떵 쳤거든요. 이럴 게 아니라 얼른 집에 들어가요. 그렇게 더욱 찜찜해진 기분으로 차를 몰고 2차선 다리에 접어들 때 분명히 아무도 없던 갓길에 호련히 한 여자가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긴 머리에 뾰족한 하이힐을 신고 원피스를 입은 모습으로 말이죠. 설마 마을 사람들이 봤다던 그 귀신인가? 긴가민가 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차의 속도를 줄인 다음 좀 더 자세히 살펴봤더니 어깨와 등이 심하게 굽어 있는데 그런데도 키가 좋게 190cm는 넘어 보였어. 원피스 아래로 보이는 다리에는 혈관이 울룩불룩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저게 사람일 리가 없어. 놀란 가슴을 애써 다잡고 다시 바라보자. 그 원피스 귀신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서둘러 주변을 살펴봤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귀신을 봤는데 쉬 잠이 올 리가 있겠습니까? 한참을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 때쯤 새벽에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옆집 할머니의 비명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바들바들 떨고 있는 할머니, 그리고 그 옆에 비트성이로 죽어 있는 닭들이 보였습니다. 봤어. 내가 봤어. 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누가 이랬는지 보셨어요? 그 귀신이야. 그것이 또 찾아왔어. 할머니는 며칠 전부터 밤마다 원피스 귀신이 닭장 주변에 나타났다면서 아무래도 닭을 죽이고 그 피를 가져가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귀신인지 뭐지 더 이상 활기를 못 치게 내가 만들어 줄 테다. 그리고 다음 날 밤 한 손에 커다란 망치를 들고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후다닥거리는 닭 소리를 듣자마자 살금살금 옆집 닭장으로 향했죠.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갈수록 보이는 빨간 원피스. 입으로 닭의 목을 물어뜯는 그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순간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죠. 그러자 그 귀신이 모든 움직임을 뚝 하고 멈추더니 분노 가득한 목소리로 괴성을 치러오는 죽은 닭을 들고 무서운 속도로 도망쳤어요. 거기 서지 못해! 가두다! 곧바로 그 뒤를 쫓았지만 하이를 신고도 어찌나 빠르게 달리는지 그놈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야? 저는 어떻게든 그 귀신의 정체를 밝혀야겠다는 생각이었죠. 그 순간 주위를 둘러본거리는데 바닥에 떨어진 붉은 핏자국이 보였습니다. 원피스 귀신이 죽인 닭에서 떨어지는 피가 또군요. 그때부터 저는 피의 흔적을 쫓아 이동하기 시작했죠. 얼마나 찾아 헤맸을까. 생전 처음 맡아보는 불쾌하고 역겨운 냄새에 고개를 돌리자 저 멀리 나무 너머로 웬 텐트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서 엿보자. 저게 대체 다 뭐야? 빨라 비틀어진 동물의 시체들이 쌓여 있고 그 앞에 원피스 귀신이 서 있는 거예요. 마을을 공포에 빠뜨린 원피스 귀신의 정체는 다름 아닌 사람, 그것도 남자였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 작은 마을에서 처음 보는 낯선 얼굴이었어요. 아빠. 곧이어 텐트 입구가 열리며 중년 남성이 그를 반겨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한가운데 놓인 낡은 침낭의 지퍼를 칙 하고 내리는데 그 안에는
상상도 못한 기이한 장면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더군요. 그때 시신 앞에 공손히 무릎을 꿇더니 입고 있던 빨간색 원피스를 시신의 가슴까지 살포시 덮은 다음 죽은 짐승의 핏방울을 뚝뚝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만 일어나야지. 그리고는 죽은 여자의 썩어 문드러진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싼 채 개방기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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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 격해지기만 하고 어느새 두 남자는 초점이 없는 눈으로 허공을 보며 웃어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애써 정신을 붙잡고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핸드폰을 들었어요. 근데 손이 덜덜덜 떨려서 핸드폰이 미끄러져 떨어지는 순간 오싹한 느낌에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사탄아 물러가라! 원피스 남자가 괴성을 지르며 저를 향해 뛰어왔어요.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그렇게 마을에 거의 다 도착했을 즈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그 밤 텐트가 있던 야산엔 폴리스 라인이 쳐졌습니다. 그 후 저는 마을 이장님한테 그 가족에 대한 얘기를 전해 듣게 됐죠. 3개월 전 어느 날 캠핑 장비를 잔뜩 챙겨서 마을에 나타난 아들과 아버지. 두 남자가 산에 텐트를 칠 때만 해도 사이좋은 부자가 장박을 하려 왔나 보다. 아무도 별다른 의심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들에겐 숨겨진 비밀의 일행이 있었던 거죠. 그건 바로 커다란 가방 안에 들어있는 죽은 엄마. 두 사람은 죽은 가족을 되살리는 부활 의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을에 찾아왔던 겁니다. 아들이 여장을 하고 매일 원피스를 갈아입은 것도, 동물들을 죽여 그 피를 모은 것도 모두 다 부활 의식을 위한 행위였던 거죠. 그렇게 매일 밤 아들과 아버지는 큰 소리로 기도문을 외우며 시신의 부활을 기다렸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신문에 기사한 줄 나지 않았지만 이 마을에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어느 마을에나 낯선 이방인에게는 숨기는 비밀이 하나쯤은 있으니까요. 때는 1985년. 저는 야구 선수를 꿈꾸는 15살 소년이었습니다. MBC 청룡의 영웅 박민규 나가신다. 그날도 평소처럼 방에서 야구 연습을 하고 있는데 우당탕탕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자 아빠가 커다란 물건을 짊어진 채 낑낑대면서 집 안으로 들어오고 계셨어요. 아이고 실례합니다. 재수 씨. 아니 부장님 아니세요? 얘들아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세상에 이렇게 귀한 걸음을 다 해주시고. 귀한 걸음을. 아 재수 씨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거리감 느껴지네. 아유 그러면 저 섭섭합니다. 우리 박 차장이 우리 회사 기둥 아닙니까? 그래서 귀한 선물 하나 주려고 왔죠. 선물의 정체는 바로 장식장. 좀 낡긴 했지만 꽤나 비싸 보였어요. 와 너무 좋다 그치? 이 장식장 사고 나서 좋은 일 많았으니까 꼭 안방에 둬보세요. 알았죠? 엄마 아빠의 감사 인사를 들으면서 아저씨가 떠나고 장식장을 안방으로 옮기려던 때였죠. 엄마, 응? 이거 제 방에 두면 안 돼요?
이상하게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부모님을 조르고 졸라 결국 장식장을 제 방에 두게 됐습니다. 바라보기만 해도 뭔가 뿌듯하고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렇게 스르륵 잠이 들려고 하는데 형, 일어나 봐. 동생이 저를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저기 구슬 좀 꺼내줘. 술? 혼자서 구슬을 갖고 놀다가 실수로 구슬 한 알이 장식장 밑으로 들어갔다면서요. 안 도와주면 엄마한테 이를 것 같아서 하는 수 없이 일어났죠. 뭐야 대체 어디 있는 거야? 구슬이 저 안쪽에 있는 것 같은데 틈이 좁아서 손이 거기 닿질 않는 거예요. 효자손을 가져와서 장식장 밑을 딱딱 긁어봤지만 웬 종이 쪼가리들만 자꾸 나오고 뭐야? 결국 못 꺼냈습니다. 형아, 내 구슬을. 그만하고 잠이라자. 녀석이 갖고 놀던 구슬 상자를 통째로 빼앗았어요. 그리고는 동생의 손에 닿지 않는 장식장 위에 올려두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났을까? 뭔가 차가운 것이 자꾸만 몸에 부딪히는 거예요. 장식장에 올려놨던 구슬들이 여기저기 바닥을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좀 의아했지만 일단 구슬을 하나씩 줍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무심코 고개를 들었는데 장식장 위에 어떤 여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머리를 푹 숙이고 있는데 긴 머리카락이 아주 찐득찐득한 피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다급히 방 안에 불을 켰어요. 그러자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장식장 위는 깨끗했어요. 잠결에 내가 헛것을 봤나? 다시 자려고 불을 끄는데 스위치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고장이 난 건가? 천장에 있는 형광등을 바라보는 그 순간 장식장 위의 여자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숙이고 있던 얼굴이 점점 위로 들어 올려지는데 두 눈이 감겨 있고 입이 빨간 실로 꿰매져 있는 겁니다. 아니, 그건 빨간 실이 아니라 하얀 실이 붉게 피어있는 거였어요. 그 여자가 감고 있던 눈을 민규야, 너 왜 그래? 엄마 아빠가 방으로 달려오셨어요. 저기 방금 귀신이. 아, 이 자식 꿈 꿨어? 야, 고개 들고 봐봐. 어디에 뭐가 있다는 거야? 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자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 얘기를 듣고 엄마가 불을 껐다 켰다 해봤지만 그 여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괜히 한밤중에 소란 피웠다고 아빠에게 야단만 맞았어요. 하지만 바로 며칠 뒤 제가 잘못 본 게 아니었다는 걸 확신하게 됐죠.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다녀왔습니다. 집안에서 엄마의 찢어지는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황급히 달려가 보니까
엄마가 동생을 부둥켜 안은 채 덜덜 떨고 계시고 민성아, 괜찮아? 동생 얼굴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굉장한 소리가 막 들리고 깜짝 놀라서 불을 딱 켜니까 유리창이 그 깨진 상태에서 유리창 큰 게 제 동생이 베개 가운데 정확히 그냥 박혀버린 거죠. 거의 3분의 1이 베개에 푹 박힐 정도로. 어쩌다 다친 거야? 야, 여기 어떤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동생이 장식장을 가리켰어요. 그러니까 30분 전 동생이 엄마와 낮잠을 자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눈을 떴는데 입이 꿰매진 바로 그 여자예요. 무서워서 엄마를 깨웠지만 죽은 듯이 미동조차 없었고 여자의 꿰매진 입에서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 피가 동생의 몸에 닿기 직전 엄마 품에 파고드는 그 순간 민성아! 창문이 깨지면서 방금 전까지 동생의 얼굴이 있던 위치에 유리 조각이 날아와서 박혔다는 거예요. 만약 동생이 1초만 늦었다면, 아니 엄마 품에 안기지 않았다면 정말 상상만으로도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엄마와 동생은 병원에 가고 저는 아빠가 오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무슨 일이야? 아빠, 민성이도 다치고 저 장식장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저거 버리면 안 돼요? 버려? 동생이 다친 일과 그 여자에 대해 설명을 해봤지만 아빠는 귀뚱으로도 듣질 않으셨어요. 야, 저게 얼마나 귀한 건데 버리긴 해. 너 쓸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마. 오히려 이 창문이 깨질 때 장식장에 흠집이 나진 않았나 애지중지 살펴보시는 겁니다. 그날 밤 치료를 받고 온 동생은 부모님과 안방에서 자고 저는 혼자 방에서 잘 용기가 없어서 거실에 덩그러니 누웠어요. 제 방문을 보니까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억지로 눈을 감고 있는데 닫힌 방문 너머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겁이 나서 귀를 틀어막았습니다. 소리가 뚝 끊기더니 그리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열린 문틈 사이로 천천히 흘러나오는 시뻘건 피. 그 피는 점점 더 저를 향해 다가왔어요. 온 몸이 바닥에 딱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고 비명도 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새 그 피가 온몸을 적시고 말았습니다. 그때 장식장 위에 그 여자가 민규야! 세상에! 민규야! 우리 아들! 엄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눈을 떠보니 어느새 아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본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 내 얼굴이 왜 이래? 뭐야, 팔은 또 왜 이래? 제 온몸을 이 시뻘건 두드러기가 뒤엎고 있는 거예요. 민규야! 민규야! 안 돼! 긁지 마! 안 돼! 했다고! 저는 온몸을 정신없이 긁고 또 긁었어요. 미칠 것 같은 고통에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이게 저 장식장 때문이야!
선희 자식, 네 몸이 약해 빠진 걸 왜 장식장 탓을 해? 너 자꾸 그러면 아빠 혼나잖아. 한 번만 더 장식장 가지고 불평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소리를 막 지르시는 거예요. 아빠가 너무 밉고 서운하고 화가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도만 죽을 힘을 다해서 산산조각이 났어. 그런데도 아빠는 절대 버릴 수 없다면서 장식장 나무 조각들을 막 챙기는 겁니다. 여보, 근데 이거 부적 아니야? 뭐 이렇게 많이? 장식장 밑에 무려 8장의 부적이 붙어있는 거예요. 좋은 일 있으라고 그런가 보지 여기. 아빠는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셨지만 엄마는 불길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를 데리고 몰래 어느 사찰로 향했습니다. 부적이 8장이네. 근데 한 장은 어디 갔어? 순간 집에 장식장이 왔던 날 기억이 떠올랐어요. 동생의 구슬을 꺼내주려고 효자손으로 장식장 밑을 긁었을 때 찢겨 나왔던 그 종이 말이에요. 그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구슬 꺼내다가 실수로 찢어졌어요. 그 부적을 찢는 바람에 이 난리가 난 거구나. 겁이 나서 눈물이 날 것 같은데 갑자기 스님이 네가 온 가족 생명을 살렸다. 한 장이 떨어진 덕분에 다행히 양밥이 비껴간 게야. 즉 저주가 걸려 있었는데 9장의 부적으로 효력이 완성되는 거였대요. 근데 제가 실수로 그중에 한 장을 찢는 바람에 효력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누군진 모르지만 그 물건 두고 간 사람 단단히 앙심을 품었나 보다. 그 귀신이 꿰매져 있었지. 구천을 떠도는 귀신을 강력한 원기로 만드는 방법이 바로 입을 꿰매버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장식장을 버린 후 아빠는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오셨어요. 하지만 그동안 믿고 따랐던 직장 상사 김 부장의 실체에 큰 충격을 받고 말았죠. 겉으로는 아빠를 가족처럼 아끼는 척했지만 사실은 저주로 목숨을 빼앗고 싶을 만큼 저희 아빠를 시기 질투했던 겁니다. 그때 일로 저는 깨닫게 됐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절대 모른다는 사실을. 제 나이 28. 8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했는데요. 남들 다 한다는 신혼여행도 못 가고 웨딩 사진도 포기하고 급하게 식만 올렸습니다. 남자친구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갑자기 담도한 말기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앞으로 남은 시간은 고작 6개월. 아버님은 내가 어떻게든 살린다는 생각으로 간병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평소와 다르게 밥을 싹싹 비우고는 혜미야, 밥 좀 더 먹자. 아버님 웬일이세요? 우리 아버님 내일 퇴원하셔도 되겠네. 그리고 모처럼 한시름 놓고 대기실에서 저녁 연속극을 봤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요란한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야? 누가 이 시간에 면회 왔나? 저기를 왜 새카만 옷을 입은 남자가 아버님 병실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이거 살려주세요. 아버님 병실에서 절박한 비명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버님! 살려주세요. 잔뜩 겁에 질려서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예? 아버님! 두 손으로 이불을 꽉 틀어쥐고 침대 발치만 보고 있었어요. 그 떨리는 시선을 따라가 고개를 돌리자 아버님 발목으로 움켜진 시커먼 손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 손의 주인을 확인했어요. 바로 말로만 듣던 저승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박일남! 박일남!
달라. 아버님의 이름을 3번 외치고는 침대 밖으로 확 끌어당겼어요. 안 돼! 그냥 두면은 큰일 날 것만 같았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저희 아버님 평생 고생만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1년만 아니 6개월만이라도 정말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또 빌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하지만 저승사자는 발목을 더 세게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자 순식간에 아버님의 2 다리가 침대 밖으로 떨어졌어요. 그때부터 저도 시아버지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에 아버님을 꽉 붙잡은 뒤 저승사자에게 욕지거리를 내뱉었어요. 이 쌍놈의 새끼가 염라대왕이어도 절대로 못 데려가! 그리고는 정말 젖먹던 힘을 다해 아버님 팔을 잡고 늘어졌어요. 그러자 저승사자는 더 거칠게 반대편으로 잡아당겼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떻게든 해야겠다는 생각에 닥치는 대로 발길질을 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뭔가가 툭 떨어졌어요. 그건 저승사자의 가시였습니다. 그러자 저를 죽일 듯이 쏘아보더니 호통을 치는 거예요. 빨리. 저는 어떤 용기가 생겼는지 바로 아버님을 부축해서 내달렸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이제 한 걸음만 내디디면 되는데 시커먼 손이 아버님 어깨를 으스러질 듯 움켜쥐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손 쓸 틈도 없이 함께 사라져버렸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위급해요. 빨리요. 병실로 뛰어가는 의료진들이 보였어요. 아버님, 안 돼! 제가 달려갔을 땐 이미 눈을 감고 마셨어요. 그 후 저희는 눈물 속에서 장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아버지의 첫 기일. 여전히 그 빈자리가 허전했지만 그 사이 저희 부부에겐 새로운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이제 곧 손주도 태어나요. 저희 가족 건강하게 잘 보살펴 주십시오. 비록 사진 속 모습이지만 아버님이 저희를 보고 활짝 웃으시는 것 같았어요. 정성스럽게 제사를 치르고 남편과 함께 일찍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검은 도포, 헝클어진 머리. 1년 전 시아버지를 데려간 바로 그 저승사자였어요. 어느새 제 발치에 서서 제 배를 죽일 듯이 쏘아보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애기는 안 돼요. 그러자 저승사자가 제 뱃속에 뭔가를 끄집어내서 망태기 안에 넣는 거예요. 그건 바로 구렁이었어요. 저희 아이 태몽이 구렁이거든요. 그대로 놓치면 아이를 구할 수 없다는 생각에 죽자사자 달려들었어요. 문지방을 넘어가기 전 바지가랑이를 겨우 붙잡고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서 망태기로 팔을 뻗었습니다. 제 손에는 찢어진 도포자락이 쥐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망태기는 바닥에 떨어져서 나뒹굴렀습니다.
저는 온몸으로 망태기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잠시 후 눈을 떠보니 응급실이었습니다. 여기?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아이는 괜찮다고 천만다행으로 하니까. 무사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불안한 마음에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불길했던 꿈 이야기를 털어놨죠. 엄마가 저희 집에 달려오셨어요. 그것도 무당과 함께 말이죠. 무당은 엄마한테 얘기를 다 들었다며 혀를 끌끌끌 차는 거예요. 니네 가족 다 죽어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 마음만 먹으면 산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게 저승사자인데 제가 원하는 샀으니 시아버지 기일마다 부적을 써서 저승사자를 막아보자고 했습니다. 다행히 그 이후로 저승사자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아이도 건강하게 태어났고 어느덧 10살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아버님의 10주년 기일이 찾아왔습니다. 여보, 오늘 아버님 기일인 거 알지? 이따 오는 길에 학교에서 승훈이 꼭 데리고 오고. 늦으면 안 돼. 그래 알았어. 이따 내 양복 좀 달아줘. 알았어. 저는 남편의 양복을 찾으려고 옷장을 열었어요. 그런데 누구 옷이야 이거? 이게 뭐야? 처음 보는 옷이 걸려 있는 거예요. 풀을 먹인 듯 빳빳한 흰색 저고리였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그만 그 옷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그것은 죽은 사람한테 입히는 수의였습니다. 불길한 느낌에 몸서리치는 그때 그리고 곧이어 바로 제 귀에서 들리는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 설마 천천히 뒤를 돌아보자. 저승사자가 저를 보면서 웃고 있었어요. 그리곤 제 고개를 억지로 돌려서 뒤를 보게 했어요. 옷장 안에 흰 수의를 입은 제 남편의 모습이에요. 온몸이 시퍼렇게 질린 채 시체처럼 서 있었어요. 여보! 여보, 정신 차려! 여보, 정신 차려! 여보. 목이 터져야 소리를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어요. 제가 거실 소파에 누워 있는 거예요. 벽시계를 보니 저녁 9시. 02로 시작되는 낯선 번호. 여보세요? 박철민님 보호자분 되세요? 네. 여기 응급실인데요. 응급실이요? 남편 이름만 듣고 무작정 병으로 달려갔습니다. 승훈아! 아빠, 어떡해. 아빠 어디 있는데? 아유, 알았어. 울지 마. 괜찮아. 울지 마. 괜찮아, 엄마 왔어. 괜찮아. 울지 마. 내 새끼야. 어떡해. 집에 오던 길에 남편 차가 덤프 트럭과 충돌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의식을 잃은 채 응급 수술 중이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남편을 기다리다가 올해 부적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울면서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큰일 났어. 승훈이 아빠 죽으면 어떡해. 그날 새벽 엄마가 병원에 찾아왔어요. 엄마. 엄마 이게 다 뭐야? 그런데 양손에 음식을 바리바리 싸두고 오신 거예요. 아니 승훈 아빠 아직 깨지도 않았는데 이걸 다 누가 먹으라고? 무당이 그러는데 저승사자가 박서방 잡아가기 전에 빨리 사자상을 차려야 된대. 정성을 들여서 상을 차리면
저승사자의 원한을 달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저희는 병원 주차장에 사자상을 차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제 남편 좀 살려주세요. 제발.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희 남편 좀 꼭 살려주세요. 며칠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경을 헤매던 남편이 깨어난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다행히 이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네요. 이만하길 천만 다행이지 정말. 하지만 한쪽 다리를 잃고 평생 의족을 신은 채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장장 10년에 걸쳐 저희 가족을 집요하게 괴롭혔던 저승사자. 그를 함부로 건드린 대가는 정말 참혹했습니다. 학창 시절을 제주도에서 보냈습니다. 거기 정말 유명한 야영장이 하나 있거든요. 제주도 출신이라면 무조건 대부분 그곳으로 수련회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왜 유명하냐면 야영장 바로 옆에 공동묘지가 하나 있습니다. 담력 훈련하기에는 딱 좋은 곳이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폐가 체험, 담력 훈련 이런 걸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 입학할 때부터 수련의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대망의 수련의 마지막 날, 수련의 마지막을 장식할 담력 훈련이 곧 시작이 됩니다. 담력 훈련 코스는 간단해요. 나무랑 이제 숲풀이 막 우거진 숲길을 지나서 공동묘지를 찍고 다시 돌아오기. 잔뜩 기대에 차서 목이 빠져라 우리 차례만 기다리다가 차례가 왔을 때 위험 상황에 대비해서 손전등 그리고 호루라기를 받아서 공동묘지로 출발했습니다. 묘지까지 가는 그 숲길은 가로등 하나 없는 아주 어두컴컴한 길이라 손전등 불빛과 선생님들이 이제 바닥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 야광 화살표로 거기에 의지해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10분쯤 걸었나? 주변은 너무 조용하고 뭐 나타나는 것도 없고 기대했던 담력 훈련이 생각보다 지루해서 약간 실망하려던 찰나 이 지루함을 날려줄 아이디어가 딱 떠오른 거예요. 야야야야. 우리 여기 숨어 있다가 다른 조 애들 오면 놀래켜 주자. 그래서 길가에 있던 나무 뒤에 숨어서 다른 조가 지나갈 때마다 애들은 막 벌쩍벌쩍 뛰면서 막 놀래고 난리가 났죠. 재밌지. 그럴 때마다 우리는 너무 뿌듯한 거예요. 희열. 네. 친구들을 이제 실컷 놀래키고 다음에 올 조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목 뒤가 약간 간질간질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머리가 살랑살랑 움직이는 느낌. 벌레인가 싶어서 그냥 머리를 이렇게 탁 털고 다시 앞을 집중했어요. 친구들이 오기만을. 근데 이번에는 여기 목 뒤쪽에서 서서히 뭐가 다가오는 느낌이 들더니 마치 누군가가 내 머리카락을 이렇게 쓰다듬는 그런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뒤를 확 돌아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친구가 모르는 척이 뒤를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 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야, 김담비. 너네 머리 만졌지? 뭔 소리야? 근데 친구가 너무 억울하다는 듯이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네가 방금 내 머리 만졌잖아. 지금 내가 손이 어딨냐? 그러면서 양손을 내밀어서 보여주는데 손전등이랑 나뭇가지가 잔뜩 들려 있는 거예요. 뭔가 좀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래 그냥 바람이 불었나 보다라고 이제 생각하기로 했죠. 이건 다르지. 그렇게
다음 조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나뭇가지를 툭툭 이렇게 던지면서 소리를 내니까 애들이 막 막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때 다른 애들이 비명을 막 지르면서 막 손전등도 막 버리고 미친 듯이 도망을 치는데 다른 거 봤나? 겁에 질린 친구들 눈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 뒤쪽을 쳐다봐. 뒤에 뭐가 있나? 순간 친구랑 동시에 뒤를 돌아본 저는 그대로 그것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2미터는 훌쩍 넘어 보이는 큰 키에 새카만 형체가 서 있는데 도저히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그 검은 형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눈도 깜빡이지도 못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진짜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서워서 눈물이 줄줄 흘러들어. 그 형체가 코앞으로 다가와서 웃음소리와 함께 그 기다란 손톱으로 제 눈물을 훔치더니 근데 진짜 무서운 게 입은 그대로인데 마치 귀에다 대고 있는 속삭이는 것처럼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연기처럼 눈앞에서 싹 사라졌어. 그 순간 긴장이 탁 풀려서 그 자리에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우리 반 텐트가 아니라 여선생님들이 모여서 있는 그 텐트에 제가 누워 있는 거예요. 팬니? 다행이다. 몸 괜찮아? 저 어떻게 된 거예요? 애들이 사람 불러서 데리고 왔어. 다행히 제가 쓰러져 있는 걸 본 다음 조가 호루라기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고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저는 제 선생님 텐트로 옮겨진 거예요. 푹 쉬어. 담력 훈련은 그 즉시 바로 끝이 났고요. 그날 밤 날 찾아오면 어떡하지? 아, 그 공포감에. 거기 있으니까. 잠들면 혹시 몰래 날 데리고 가는 거 아니야? 꿈속에서. 이런 무서운 생각 때문에 잠도 제대로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막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막 졸다가 어느새 저도 모르게 선잠에 이렇게 빠진 거. 뭐지? 갑자기 밖에서 뭔가 뾰족한 걸로 긁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쇠 긁는 소리. 잠이 확 깨져. 그래서 눈을 뜨고 탁 기다려봤는데 고요해요. 아무 소리도 안 나요. 그래서 내가 좀 예민해서 잘못 들었나? 다시 눈을 감으려는 그때 텐트 밖에서 검은 그림자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검은 중절모를 쓴 그 그림자. 이내 텐트를 다 덮을 만큼 거대해졌어요. 얼어붙는 듯한 느낌에 숨도 쉬지 못하고 가만히 그 거대해진 그림자만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 있네? 그냥만 있네. 익숙한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저 텐트 밖에 있는 그것의 목소리인데 마치 귀 옆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그 목소리는 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중절모를 쓴 그 검은 그림자는 텐트 주위를 돌면서 계속 서성였어요.
그러더니 다시 손을 쭉 뻗어서 손톱으로 텐트를 긁는 거야. 아까 제가 들었던 그 소리는요. 그것이 텐트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소리였던 거죠. 밤새 텐트 밖에서는 그 소름 끼치는 목소리와 텐트 긁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요. 저는 덜덜덜 떨면서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선생님들을 따라서 텐트 밖으로 나온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여선생님들의 그 텐트와 텐트 주변에 뾰족한 물건으로 긁어댄 흔적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흔적들이 지금 다 남아있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쭈뼛하고 서는 느낌에 막 정신없이 막 빨리 가야 되니까 그 가방을 막 챙기고 막 손톱을 막 물어뜯으면서 너무 불안하니까 집에 갈 시간만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잠깐만 이거. 어제 그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셔서 조용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 어제 그거 봤지? 검은 중절모. 그걸 어떻게 아세요?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얘기를 들려주십니다. 사실 나도 이 학교 다녔었거든. 근데 너처럼 수련회 왔다가 그거 봤어. 다행히 선생님은 그때 무속신앙을 믿는 그 어머님이 주신 부적이 있어서 해를 입지는 않으셨대요. 옛날부터 유명했었구나, 그 주변에서. 하지만 성인이 된 후에 교사가 되면서 다시 이 학교로 돌아오게 됐고요. 어쩔 수 없이 이곳에 다시 오게 된 거예요. 선생님, 여기. 네가 어제 업혀 오는데 뒤에서 그 검은 중절모가 너를 죽일 듯이 쳐다보면서 쫓아오고 있더라. 이상하게 보이는구나. 그렇게 야영장까지 따라온 검은 중절모는 선생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손가락을 싹 뻗어서 선생님을 가리키고 기분 나쁘게 킥킥킥 웃으셨대요. 몇십 년 전에 놓친 선생님을 그가 알아본 거죠. 내가 소금이랑 팥을 뿌려놓고 쑥도 태어나서 그런지 밤새 우리 텐트에 못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 저는 그제서야 그 검은 중절모가 밤새 밖에서 텐트 주변만 돈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 숲으로 다시 끌려갈 수도 있었던 거죠. 21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 목격한 소름 끼치는 그 형체의 모습은 내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대체 제가 그날 본 건 무엇이었을까요? 그 검은 중절모는 아직도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때는 2018년 중국 서안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당시에는 이제 중국에서 한 제조 공장의 안전팀장으로 근무를 하셨대요.
그러면 이제 아파트가 하나씩 숙소가 나온대요. 그렇죠. 방이 3개였고 여기에 남자 3명이서 사는 그런 숙소였는데 뭐 나쁘지 않네. 여기서 이제 몇몇 직원들은 이게 불편하면 개인의 사비를 지급하고 다른 숙소를 찾아서 구해서 지내기도 했는데 이 시영 씨 후배 호균 씨도 사비를 들여서 따로 숙소를 구했다고 합니다. 무려 그 숙소는 34평. 심지어 지어진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고층 아파트에 시세보다도 가격도 훨씬 저렴하게 잘 구했어요. 그렇게 2달이란 시간이 훌쩍 흐르게 됩니다. 오랜만에 만난 우리 호균 씨가 뭔가 좀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알던 그 호균이가 아니었어요. 키가 184에 몸무게가 85 정도 됐으니까 굉장히 호리호리한 이 체격이었는데 2달 사이에 적어도 10kg 정도는 빠져 보이는. 그리고 왠지 모르게 조용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차분해지고 어둡고 그리고 얼굴엔 생기가 하나도 없어지고. 그래서 호균아 너 뭐야 어디 아픈 거야? 왜 이런 거야?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호균 씨가 잠을 잘 못 자서요. 그리고 그냥 툭 얘기를 던지고 갑니다. 요즘 좀 일이 힘들어가지고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 밥이나 함께 하자라고 이제 헤어졌죠. 이렇게 계속 찝찝한 상태로 있는데 호균 씨한테 마침 전화가 오게 됩니다. 별일 없으면 소주 한잔 하시죠? 라고 전화가 어느 날 걸려오게 돼요. 걱정하던 차에 잘 됐다 싶어서 그래 안 그래도 숙소 같이 쓰는 기주랑 같이 한잔하기로 했는데 그때 같이 보면 되겠다. 그러고 약속을 이제 정했대요.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습니까. 그동안 어떻게 지내니 막 이런 재미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독 호균 씨만 아무 말 없이 술만 계속 이제 그래서 분위기도 좀 전환할 겸 복작복작하게 우리 막 지내다가 좋은 집에서 혼자 사니까 너무 좋지? 하는데 호균 씨는 표정이 급격하게 어두워지면서 사실 다시 숙소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지금은 집에서 나와서 호텔에서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은 호균 씨에게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돼요. 이사를 한 첫날부터 밤마다 가위를 눌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단순한 가위가 아니에요. 어떤 존재가 나타나서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손으로 조르는 게 아니에요. 아주 긴 머리카락에 얼굴 없는 어떤 여자가 머리카락을 막 목에 휘감는데 매일 밤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거는 여러분 어릴 때 네모난 건전지 혀에 대보셨어요? 그 찌릿하고 되게 비릿한 그 쇠맛, 쇠맛, 피맛. 그리고 쇠 냄새. 그 여자의 머리카락에서 그 쇠 냄새가 계속 나는 거죠. 기분 나쁘네요. 그 얘기를 들은 이 시영 씨가 황당하기도 했지만 얼굴을 보니까 이 겁에 질린 호균 씨의 모습이 너무 리얼하니까 이게 진짠가? 긴가민가 했네요. 제가 내일 그 집에서 이삿짐을 좀 가지고 나오려고 하는데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같이 술 한잔 하자고 한 겁니다. 솔직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막내 기주 씨가 오늘 형 집에서 우리 셋이 같이 자고 그래, 그러면 되겠네. 거기서 잠을 자고 그치. 내일 짐을 같이 빼오면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영 씨도 얘기를 듣고 살짝은 겁이 나긴 했지만 세 사람이 함께 가게 됩니다. 이 넓은 거실에서 이제 셋이 둘러앉아서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호균 씨가 집에 들어와서 술을 마시는 도중에도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계속 안절부절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 어느 정도 이제 술 기운이 올라오고 호균 씨가 갑자기 여자가 올 때가 됐어. 뭐? 누가 마시가네? 아니 그 여자가 올 때가 됐다고요. 뭔 소리야 지금? 빨리 나가야 돼. 빨리 나가자. 야 어디가? 빨리 나가자고. 야 이 시간에 막 가다 어디가? 나가. 야야야! 야 이리 와봐.
정신 차려봐 임마. 정신 차리세요 형. 호균 씨의 이 돌발 행동에 두 사람이 참 놀래게 돼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진정된 게 어디냐 생각을 하면서 호균 씨를 들어서 침대로 갖다 눕힙니다. 그리고 기주 씨는 남은 방에서 자게 되고 시영 씨는 거실에서 자게 됩니다. 아까와는 달리 집안이 이제 고요하게 정적에 휩싸인 이 거실에서 시영 씨는 잠이 들게 되는데 방금 전에 그 호균 씨의 이상한 행동과 호균 씨에게 들었던 그 무서운 이야기 이런 것들 때문에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간신히 잠이 들었어요. 간신히. 그런데 그 쇠 냄새가 이제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너무 그 냄새가 진하니까 놀라가지고 눈을 살짝 떠보니까 베란다 창문 쪽에 희미하게 뭔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머리카락을 정말 길게 늘어뜨린 그 여자가 바닥에 엎드린 채로 계속 기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자마자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숨 막혀 죽을 지경이었대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목을 감아서 목을 계속 졸라요. 시영 씨는 기절을 합니다. 다음 날 잠에서 깬 우리 시영 씨는 어젯밤 그 기억들이 너무 생생하고 선명해서 소름이 너무 끼친 나머지 동생들을 두고 먼저 밖으로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2주쯤 지났을 때 막내 기주 씨가 갑자기 돌연 병가를 내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한국으로 돌아가 버린 그렇게 몇 달이 또 흐르게 돼요. 시영 씨가 휴가를 받아서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 기주 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옵니다. 죄송한데 소주 한 잔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전화를 받게 돼요. 그렇게 만나서 둘은 안부를 나누다가 기주 씨가 형 우리 그 셋이 호균 형네 집에서 잤던 날 있잖아요. 형 본 거 없어요? 못 봤어요? 맞잖아.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근데 왠지 그날 일을 입으로 꺼내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무렇지 않은 척했답니다. 뭐 특별한 거 나는 없었는데 라고 넘어갔다고 해요. 근데 기주 씨가 하는 얘기가 형 제가 그날 자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일어났는데 머리카락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속. 온 집을 헤집고 다니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기주 씨는 그날 밤 이후로 이게 예산일이 아니다 싶어서 겨우 수소문을 통해서 굉장히 소름 끼치는 진실을 알게 됩니다. 호균 씨가 이사 가기 전 그 집에는 30살 정도 되는 여자가 살았다고 해요. 근데 그 여자는 오랫동안 투병 중이었는데 병세가 악화되면서 머리가 다 빠진 거죠. 머리가 다 빠지고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을 아파하던 어머니께서 그 칠흑같이 까맣고 윤기가 나는 가발을 사줬는데 결국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여자가 그 집에서 죽게 됩니다. 아이고. 근데 죽는 그 순간까지 그 가발이 계속 자라고 있었습니다.